자, 시장은 0.37로 저점 대비해서 오히려 14포인트는 돌려놨어요. 뭐 전일 대비 마이너스기 때문에 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2642예요. 그러면 계좌의 기준에서는 계좌 전체적인 우리 포트폴리오 계좌하고 전체 시장 기준하고 이제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계좌가 17, 18% 수익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더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장중에 올려드린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에 작년 10월 말이 2277.99예요. 227799. 근데 이제 그때 그 저점을 찍고 시장은 11월, 12월에 굉장한 탄력을 줬어요. 1월 달에 와장창 또 무너져 내려가긴 했지만 결론은 무너져 내려가더라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은 계속해서 사상 최대치를 형성해 줬다는 거죠. 어떤 거요? 오늘 기아가 또 사상 최대치, 그리고 하이닉스도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목 정도 수준이죠.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공포감 가질 이유도 없고, 현대차도 24만 9천 원까지, 최고점이 26만 1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상당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좀 짜증스럽게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건 장중에 잘라놓은 86,800원이고 한미반도체 종가가 84,800원으로 끝나버렸어요. 어제까지 주간 추이의 3거래일 동안에 23% 변동 속에서 메타방 수익 부분도 꽤 크게 확대를 시켜놨었는데 뭐 아쉬워진 거죠. 어찌됐든 다시금 이제 뭐 2월 포트를 보겠습니다만 2월 장중 포트 기준에서 17.8%의 기준이 형성이 됐어요. 어제 기준에 18%의 수익이었고 어제 마감 기준에, 오늘의 기준에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일부 빼먹은 게 있고, 그다음에 LG화학이 조금 빼먹은 거 있고, 현대차 부분이 조금 움직였지만 뭐 하이닉스가 또 1% 하락으로 마감이 돼버려서 2월 포트가 결국은 11.23%, 11.23%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3월 포트를 오픈할 건데 계좌 수익이 17.23이면은 결코 나쁘지 않죠. 시장이 1월 말일 종가가요 2,497이었어요. 그럼 시장의 변동률은 대략적으로 6%대 기준이거든요. 그럼 시장 대비 3배 정도.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다른 거 한 거 다 떠나서, 변동성 매매 다른 거 한 거 다 떠나서 그냥 그 계좌, 저렇게 훌륭한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이것만 가지고도 17%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진짜 심사숙고 해보셔야 돼요. 수익 내려고 평상시 잘 모르던 종목 그냥 귀동냥해서 얼떨결에 들어갔다가 운 좋게 한 번씩 수익 나는 건 상관없는데 결국은 그런 종목에서 헤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일단 어찌됐든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 종목 우리 검색해서 나오는 종목 일부만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메타방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많이 아쉬워졌는데 결론적으로 어제 이제 다시 20% 수익까지 확정이 됐다가 아쉽게도 14% 수익으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수익보다도 더 낮은 거예요 사실. 포트폴리오 수익보다도. 그러니까 바보 윤 정도인 거지. 포트폴리오 수익보다도 메타방은 이제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는 거니까 수익이 조금 더 나 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3월 달에는 뭐 시장의 흐름을 지금 이번 2월 달에 6% 움직인 게 1월에 낙폭을 회복시키지도 못한 흐름이잖아요, 사실. 결론은 어찌됐든 3월 달 기준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키높이에 맞게 우리나라 증시도 더 지금보다 강한 흐름을 연출하겠다라고 인식을 잡아놓고 G20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뭐 행보하고 있는 국가니까 그래서 윗방향으로 잡아놓고 그 윗방향을 이끌어갈 업종군 잘 설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메타방의 기준에서도 차분하게 그냥 뭐 막연하게
감으로 대처했다가 뭐 오늘 뭐 엔캠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강보합으로 전환될 때는 놓쳐서 아깝다가 되고 저조차도 그리고 또 다시 4% 밀리고 끝나면은 에이 그래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누적적인 수급이 있고 뭐 HLB든 또 한미반도체든 주성 엔지니어링이든 다 누적적인 수익 범위가 있어요. 그 수급 범위 수급. 근데 이제 뭐 엔캠이라든가 그냥 뭐 변동성으로만 들어가는 뭐 수폭 최근 들어서 일시적으로 이제 매수 들어와 있는 뭐 알테오젠, 뭐 알테오젠도 뭐 나쁘진 않죠 지금 뭐 위치의 기준에서는. 근데 그런 기준들의 흐름을 메타방에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지는 않겠다. 만약에 손실이 나더라도 잘 알고 있는 쪽에서 진행이 돼서 그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손익 범위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정책을 3월달엔 가져갈게요. 그렇게 해서 뭐 차분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 하나하나하고 이제 시황하고 다 들여다볼게요. 다 들여다보는데 일단 그 수급 범위부터 쭉 볼까요? 전체 시황 놓고 보는 것도 그렇고 수급 범위하고 오늘은 이제 3월 포트폴리오를 오픈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3월 포트폴리오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비중하고 그거 이제 같이 등록을 할 거고 수급 범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마감에 일단은 이제 월말 기준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분봉 보시면은 약세였죠. 삼성전자 이제 약세였는데 종가에 이제 들어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73,100원에서 73,400원, 300원 돌렸네요. 300원 돌렸는데 삼성전자의 300원이라는 거는 100원당 1% 정도 돼요. 지수 기준에.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굉장히 높죠. 22%, 2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1%가 미치는 영향력이 0.23%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장 지수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 1% 그러니까 삼성전자 700원 기준에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등락 범위는 5, 6포인트 돼요. 그러니까 100원당 한 1포인트 정도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막판에 이제 조금 돌려놓고 잡혀놓고 한 부분. 그러니까 그 라인 범위로만 따져도 한 3, 4포인트는 들어올렸어요. 3, 4포인트가 적진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요 흐름은 뭐 비이성적이다 해가지고 뭐 무조건 눌리고 시작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뭐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야 막판에 조금 들어올렸는데 뭐 월요일날 밀리고 시작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뭐 갭상승 나올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이닉스 기준은 오히려 조금 눌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월말 부분에 요 정도 변동이 있어요. 예전에 2007년도 이전에는 뭐 월말, 분기말, 반기말 1년 윈도우 드레스 성격의 수급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장중에도 굉장히 비이성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말 대비 분기말, 분기말 대비 반기말, 반기말 대비 연말.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자산에 대한 성과 확정을 짓고 재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뭐 냅두고 손실이 난 종목을 정리를 해서 보여지는 수익 범위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가 높게 잡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오히려 또 거꾸로 이제 뭐 높은 종목을 현금화하고 낮은 종목을 사서 평균 단가를 낮은 종목을 맞춰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에 좀 비이성적인 성격의 흐름도 있었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종가만 올려놓는.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제 2007년 이후로는 윈도우 드레스 성격의 수급 범위 대량 매매 기준은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신고를 하라고 규정을 잡아놨고 요즘에는 뭐 동시만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드문데 이제 요 정도 등락 범위는 나올 수 있죠. 뭐 1% 전후 수준, 대형주 1%도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뭐 세 발을 피고 결론은 하이닉스 기준도 뭐 1%를 밀고 내려갈 만한 어떤 수급이 꼬여 있거나 뭐 어떤 그런 의미는 없어요. 얘도 하이닉스도 일단은 뭐 지금부터 다 볼까요? 지금부터 그냥 주봉 차트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수급하고 주봉 차트의 기준에서의
당일의 수급, 그다음에 주봉 차트에서의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수급 범위 이런 부분을 다 같이 보면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흐름의 기준이었다면 오늘 조금 이제 굉장히 크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하여간에 뭐 아쉽고 보시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너무 하여간 뭐 시장 해석에 대한 부분 부정적인 부정론자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마세요. 자, 볼게요. 이제 시황 같은 걸 잘 보시면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갈까 이 생각이 어느 정도는 정립이 돼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어때요? 누적 수급이나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는 하이닉스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수 1위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기준이 이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87%가 대주주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분이에요. 나머지 기관 지분 또 중장기 투자의 개인 지분 놓고 보시면은 결론은 그닥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군들의 어마어마한 매집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전히 하이닉스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서의 눌림폭이 뭐 6%이긴 한데 사상 최대치에서의 눌림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긍정적인 시그널로 그리고 고점을 찍을 때 어쨌든 수급이 함께 형성이 됐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다음에 LG전자를 지금 포트에서 좀 제외를 시켜놓은 상태고 삼성전기를 이제 어떻게 할까 지금 심사숙고하는 상태인데 3거래일째 OMA 20MA 거래량 그다음에 주봉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기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신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 주력 기준이니까. 근데 오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이제 저도 갈등을 했고 지금 세표량이 이제 막 떴어요. 거래가 다음 주봉 단위에서부터 또 3월 기준에 터져줄 수 있지만 KB금융과 한국전력을 지금 넣어야겠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거래가 터지는 종목 기준. 그러니까 자동차와 IT는 100%. 자동차와 IT, 반도체와 자동차는 무조건. 지금 거래대금 최상이잖아요.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1위를 거의 놓지를 않아요. 또 기아 오늘 탄력받으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또 넘겼고. 그다음에 현대차 거래대금 3위. 스펙 말고 빼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최근에 계속 뭐 5위 전후에 계속 놓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당연히 기존의 비중 70%,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LG화학도 비중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1월 달에도 10%로 한번 줄여드렸었고, 그래서 1월 달 폭락을 좀 피해갔는데 2월에 다시 15%로 확대를 했습니다만 가격 반발력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쉽게도 거래가 굉장히 둔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는 2차 전지가 아니라 실적이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5위란 말이에요. 5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LG화학은 일단은 어찌됐든 그 비중만 좀 줄이고 10%로 설정을 해서 가져갑니다. 삼성전기를 안타깝지만 줄여서 한국전력 10%. 한국전력은 기존에 설명드렸어요.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하세요. 그래서 한국전력의 기준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적이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돼요. 근데 한국전력의 실적 뭐 흑자 전환되는 거 뭐 조금 전환되는 게 아니라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한 방에 전환이 돼요. 응?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바닥권에 놓여져 있는데 저 PBR 종목 기준에 설정 범위를 잡는다면은 2018년 이후에 한국전력의 PBR은 0.18에서 0.35 정도, 32 정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0.367, 뭐 0.37, 0.38 이래요. 그러니까 6년 내에 최고의 PBR이야. 그러니까 PBR이 무조건 1배 미만이라고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들여다보는 거는 어마어마한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개선, 그리고 실적, 그리고 뭐 선거 지나고 나서 뭐 전기요금을 더 인상할 가능성도 있죠. 뭐 근데 그건 필요 없어. 지금 현재만 놓고 봐도 그냥 한국전력은 정책 그대로의 추이 추세를 그대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 그리고 이게 스타트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조금 이따 그것도 한국전력도 다시 볼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텐데 한국전력 링크 좀 유료방에 올려드리세요. 한국전력 링크 있죠. 우리 동영상 교육 링크 유료방에 좀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KB금융도 뭐 지금 그냥 한 번씩 볼게요. 그냥 그러면 한국전력의 기준도 그렇고 KB금융도 그렇고 볼 텐데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지금 누적 수급 범위의 흐름이 지금 한국전력의 저 누적 수급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오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실적이에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실적이 그냥 한 방에 흑자 전환된 거야. 전기요금 올려줘서. 저게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날아갑니다. 전기요금 인상시켜 줌으로써 실적이 나와서. 그걸 기준으로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격적인 아주 공격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적인 지금 요 초단기간에 3%를 샀어요. 얘도 유통 물량 그다지 없어요. 얘를 누가 뭐 단타 치려고 들어갔겠어? 아니면 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개인 투자자 중에서 없죠. 메이저들이에요. 메이저들인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3%대 물량을 편입을 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 그리고 KB금융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시장에서는 뭐 저 PBR주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KB금융도 고금리 기준에서의 실적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금리 기준에서의 실적주. 상당하죠. 저 PBR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저 PBR만 가지고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추이 추세. 그래서 윤정도 말도 듣지 마시고 결론은 그래서 그것을 메이저들이 인정을 해줬느냐. 근데 메이저들이 빵빵하게 인정을 해줬는데 주가만 이슈의 범위를 가지고 눌렸어요. 저게 공매대차 상환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국전력도 그렇고 KB금융도 그렇고 기관 쪽에서 집중돼 있고 연기금 쪽이 정부 정책에 맞춰서 때려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기금 쪽이 삽니다. 그러니까 제 시각에서는 한국전력의 흑자 전환에 대한 편입이라든가 KB금융 뭐 실적 대비해서 사실상 실적 대비 자산가치 뭐 PBR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그 눌림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초강세 흐름으로 연출이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업체가 뭐 예를 들어서 KB금융, 한국전력, 그다음에 기아 그리고 현대차의 수급. 실질적으로 현대차죠. 기아는 뭐 사상치대 찍었고. 그래서 요 흐름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런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선 종목 중에 우리는 이제 뭐 지주사 LG나 지주사 SK, 지주사 뭐 GS, 삼성물산 이런 쪽의 기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쪽의 명분 대비해서는 한국전력의 흑자 전환과 함께 수급, 그다음에 KB금융의 고금리 기준에서의 예대마진의 증가 실적 개선폭에 대한 수급, 그 수급을 더 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더 해석해서 놓고 본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도 자꾸 저 PBR에 갖다 붙여요. 보도자료가. 절대 아니라는 거지. 시가총액 50조 넘기는 지금 흐름에서도 영업이익이 기아가 9조, 현대차가 12조예요.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 7월 26일까지는 우리도 2차 전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중 채웠잖아요. 막 50% 이상씩. 뭐 에코프로 비해 뭐 금양까지도 매매를 다 했으니까. 근데 그들의 경우에 현대차, 기아의 시가총액을 훌쩍 넘긴 적이 많아요. 응? 동네 창피하게 현대차가 시가총액 9위까지 밀린 적이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막 다치고 들어올라와서. 근데 결론은 실적보다 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 차분차분 수익이 나면은 누적 수익은 상상을 초월하게 확대가 돼요. 시장이 3,300포인트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약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횡보잖아. 근데 자상 최대치가 벌써 하이닉스 기아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는 어제 오늘 들어간 게 아니라 누적적으로 계속 본다. 근데 이게 스타트다. 그에 연동되는 종목 위주로 보자. 그리고 정부 정책을 무시할 수 없으니 본다. 정부 정책의 결실 부분도 방산 쪽도 우리는 21년 말부터 봤다. 결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고 뭐 우리가 메타방 기준에서 다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메타방은 사실상 VVIP 방보다 더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VVIP 방은 메타방 내용을 조금씩 오픈해 드리긴 하지만 가려놓고 매매를 설정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 메타방의 경우는 VVIP 방의 전략을 그대로 다 100% 듣고 계시기 때문에 포트 구성도 가능한. 그래서 이런 데서 자신감 갖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자신감 갖고 가셔서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쪽에서 자신감을 갖고 가셔서 또 하이닉스 먼저 움직인. 현대차, 기아는 나중에 움직였잖아.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먼저 움직였죠. 작년 5월부터 H뱅 관련해서, GPU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는 소부장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맞았다 할지라도 뭐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쪽에 소부장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 범위만 좀 놓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은 한국전력의 그 실적 범위까지 포함을 해서의 기준인 거고, 한국전력 변동성도 만만찮게 나와요. 지금 초기 단계라서 메타방에서도 그런 기준에서도 한국전력을 또 들여다볼 수도 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KB금융 마찬가지. 윤정도를 믿지는 마세요. 저 수급, 저 엄청난 수급. 응? 저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에 뭐 KB금융은 뭐 유통 물량이나 있는 종목인가? 없어요, 얘도. 아시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구성 범위에 있어서 3월달 포트가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야 될 종목이 많이 있다 보니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LG화학 비중 5% 줄여서 10%로, 그 다음에 삼성전기 10%를 아예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일단 빼놓고, 삼성전기 갖고 계신 분들 계속 질문 주셔야 되고, 또 삼성전기가 거래만 터지면 얼마든지 매수세는 세게 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100% 기준으로, 100% 기준으로. 그러면 빠르게 수급 보고 이제 그 이 포트 기준 올려드릴게요. 전체 이제 유무료방에 다 올려드릴 건데, 3월 포트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 이제 원고 작업하시는 분 요 등록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지금 등록하는 거 보세요. 그래 제가 계산해가지고 이제 등록 수치 잡아드릴 테니까 등록부터 하죠. 등록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원고 작업하신 분은 오늘 종가의 기준이니까 이제 제로가 나오겠죠. 편입 단가 기준. 그렇게 해서 방송 갖고 나갈 때 제로로 돼 있는 거, 우리 방송화면 보면 이제 1월 31일 날 방송화면처럼 제로로 돼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그 설정을 잡아주시면 돼요. 새 그룹 기준에 64번이 되겠네요. 64번에 넣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걸 보시고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24년 03월 포트, 03월 포트.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닉스 부분을, SK 하이닉스 요 부분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중이 높은 게 이제 현대차의 기준을 넣을 거고, 세 번째 이제 LG화학, 네 번째 기준이 KB금융, 한국전력 비중이 10%죠. 그럼 한국전력을 위로 놓을게요. 한국전력. 그렇게 해서 한국전력 시가총액 15조입니다. 그리고 KB금융이 25조 6천억이에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종목이 6종목으로 늘어난 거예요. 한 종목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종목을 압축하는 거는 시장이 너무 어렵다, 너무 버거워서 나 힘들다, 그럴 때는 압축해 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 종목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시장이 좋을 때는 여러 종목을 사실 분산을 해놔도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의 기준은 시장이 좋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분산해놔도 뭐 어지간한 종목은 다 오르니까, 시장이 나쁠 때에는 진짜 엑기스만 생각 외로 시장이 뭐 예를 들어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조정을 받더라도 견뎌내면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엑기스 종목만 진짜 집중해서 변동률 안 나오더라도 자산부터 지키는 뭐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하겠죠. 자, 하이닉스 그 1억 가상계좌 기준에 45%니까 4,500만 원 나누기 현재가
15만 6,200원 해주면 288주예요. 288주 수량 288주 단가 얼마요? 15만 6,200원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기준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신 분도 이렇게 등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수량은 제가 이렇게 지금 정해준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현대차 2,500만 주를 25%를 나누는 거죠. 나눠서 25만 500원으로 해주면 99.8주니까 100주 딱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00주. 그래서 단가 25만 500원. 25만 500원. 됐죠? 그다음 세 번째 기준은 LG화학인데 이제 10%로 비중을 안타깝지만 줄였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나누기 LG화학의 종가 45만 3천 원 해주면은 이제 22.07이니까 22주 22주에 얼마요? 45만 3천 원. 그 다음 범위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의 기준도 10%로 설정을 했죠. 그럼 1,000만 원 나누기 한국전력 얼마? 24,800원 해주면 죄송합니다. 다시 1,000만 원 나누기 24,800원 해주면 403주. 그럼 이제 99주에 한 주를 저쪽에 더 줬으니까 400주로 해놓을게요. 그럼 되겠죠? 400주. 24,800원. 그리고 이제 KB금융 5%입니다. 500만 원에 나누기 63,500원 해주면 78.7주니까 79주. 80주 해도 될 것 같은데. 80주에 63,500원. 그리고 한미반도체 기준에 5% 500만 원 나누기 종가가 굉장히 아쉽게 끝났어요. 어찌됐든 8만 5천 4천 84,800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해서 수급 떠넘겨진 폭 대비해서는 좀 많이 밀린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해요. 어찌됐건 84,800원으로 나눠주면은 58주, 59주인데 여기도 뭐 60주 설정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은 뭐 1억 계좌에서 그렇게 뭐 더 넘쳐나거나 뭐 그런 혹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미반도체까지 이제 다 설정을 해놨고 요 물량 부분을 원고 작업하신 분 수량 보셨나요? 네,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요 기준으로 3월 포트 등록하시면 돼요. 관심 종목 등록 창 화면에 몇 번에 등록하셔도 뭐 상관없고 아니면 제가 이제 제 거를 지금 유저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덮어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덮어 쓰셔도 일단 하여간에 뭐 방송 녹화는 하니까 녹화 기준에서 그냥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료방에 VVIP 방 올려놓을 테니까 그 가져다가 저렇게 등록하시면 돼요. 저 수량하고 원가. 네. 됐죠? 이해되셨죠? 모르면은 지금 물어봐야 돼 아예. 따라하고 있어요? 그럼 됐지 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VVIP, VIP 방에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 기준으로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1억이 좀 넘으면 뭐 한두 주 빼면 되는 거고 거의 뭐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퍼센테이지 기준에 어떤 차이점 부분은 없으니까 보시면 매입 금액이 나오는데 얼마나 오버가 됐을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4,498만 5,600원 하이닉스 그 45%가 조금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차는 5만 원 오버가 돼 있는 거고 뭐 어찌됐든 그다음에 이제 996만 6천 원 그리고 992만 원 그리고 508만 원 그리고 508만 8천 원 얼마예요? 8만 9천 원이니까 뭐 0.09% 0.09% 추가니까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1억 가상 계좌에
이렇게 포함해놨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스타트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기준에서 그러니까 오늘 스타트 등록했으면은 저거 어차피 원고로 갖고 나갈 거죠. 캡처 한번 해서 제로 기준의 내용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오늘 종가, 지수 종가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 포트를 기준으로 이제 대처를 할 거고, 그래서 뭐 메타방의 한미반도체 오버나잇 부분은 주력으로 넣어서 가져갈 정도로 나름 이제 뭐 우리끼리 기준에서 검증을 한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검증한 종목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설정을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한국전력이나 KB금융을 포트에 이제 넣은 이유에 대해서 또 설정을 해드린 거고, 1월 말에 사실은 이제 KB금융 넣을 수 있었는데 2월 1일부터 변동이 확정됐죠. 1월 말에 약간 갈등을 했었고, 뭐 결론적으로 다시금 이제 또 수급에서부터 이제 차트 다시 보면서 빠르게 넘기고, 그리고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월요일날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는 HLB, 그 다음에 전체 시장을 아우러서 봐야 되는 시황의 기준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요 정도 놓고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 기준에서 또 어차피 수급 범위 놓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수급 범위 놓고 보면 되는 거니까 다시금 봅니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수급까지만 놓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그 다음 하이닉스. 뭐 수급이 오늘 기준에서 별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있거나 뭐 머리 아프거나 그런 쪽은 없어요. 뭐 LG전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이제 3거래일 동안의 긍정적인 수급과 거래, OMA, 20MA, 4거래일 기준인데도 넘겨줬어요. 부딪혀줬어요. 다음 주에 오히려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왼바닥의 기준이고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여기도 움직이면 굉장히 가벼울 수 있어요. 16만 5천 원은 무조건 넘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중을 전체 포트에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빼는 거지, 진짜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져 있다. 그잖아요. 새로운 주, 또 새로운 월, 그리고 거래가 4거래일 동안의 기준에서 일단 5MA, 20MA 설정한. 그래서 그 포트 비중에서는 오늘 기준에서는 말일이니까 설정해서 뺐지만, 우리 주력에는 그대로 종목에는 설정을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거래가 터지면 주력 포트폴리오 3월에는 없다 할지라도 거래가 터지면 전체 매매 기준에서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의 기준은 이제 오늘 그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 쪽 매도 보시면은 오늘 이제 월말 효과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월말에 비이성적인 변동을 예전에 많이 줬기 때문에 2007년경부터 해서 이제 그런 흐름을, 2006년일 거예요 정확히는, 그런 흐름을 못하게끔 이제 금융당국이 좀 제재를 많이 세게 한 거고, 지금은 그런 비이성적인 변동률이 없을 뿐이지, 월말 기준에서 이제 그 아무래도 월말 분기말 반기말에 죄송합니다. 월말 분기말 반기말에 상품의 그 재구성 부분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타 종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HLB도 같이 똑같이 볼 거예요. 주성도 그렇고. 프로그램 쪽의 대부분의 물량은 외국인이라고 그랬죠. 극대형주 빼고는 프로그램 대부분의 물량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의 외국인 프로그램 물량 68만 주 매도에 외국인이 70만 4천 주, 프로그램 포함. 그리고 기간 쪽은 4만 5천 주 매도니까 뭐 프로그램의 관여도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매수 기준도 놓고 보시면 일단은 외국인들 쪽이 이제 52만 3천 주, 그래서 프로그램 수급 대부분이 외국인, 그죠? 그다음 기간 2만 6천 주 중에서 일부가 외국인. 그럼 결론은 기간은 관망이었고, 순매수 기준에서 2월 27일 날 기간이 이제 16만 4천 주 좀 들어와 줬는데, 기간은 이제 관망의 기준이 된 거고, 외국인 쪽에서 일부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손바뀜이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6일 날의 기준에서도 홍콩 상하이 증권 쪽에서 수급을 충분히 넣어줬었고, 그리고 27일에도 손바뀜이 좀 있었고 종가 관리가 아주 철저히 됐고, 그리고 위로 쌓아 올리는 수급은 보셨죠. 그러니까 순매수 기준에서는 야 4만 7천 주뿐이 안 샀어 이렇게 되는데, 매수 기준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99만 주, 기간이 20만 주였단 말이에요. 아니 물론 매도도 있지. 그러니까 매도한 쪽은 매도했고 산 쪽은 샀는데, 그게 단타를 쳐서 사고 팔고가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좁은 공간이었고, 좁은 공간이었고 단타 칠 만큼의 공간은 아니에요. 변동률이 있었다 할지라도 적은 물량들을. 그래서 손바뀜이 지금 위치에서 많이 나왔다. 그거는 뭐다? 평균 단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왜 사느냐에 대한 해석 부분만 녹화 방송 보시면 돼요. 왜 산다고 그랬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HBM 5세대 양산한다, 그 내용, 그 이슈 터졌을 때 동반적인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보도자료는 거의 없었죠. 응? 그러니까 그런 뭐 신규 수주 금액이나 뭐 신규 수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노출돼 있고 그걸 받아와도 저평가가 해소되진 않아요.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가 해소되진 않아요. 프리미엄이 높단 말이야. 근데 그 수주를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주가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나 삼성전자나 그 밖에 업체로부터 TC본도 세계 1위기 때문에 수주를 받아온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세게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이 됩니다. 재료 노출로 정점에 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한미 반도체 이제 전거래일까지의 수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미 반도체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요걸 잘라주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요거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돼요. 뭐냐면 어제 잘라주실 때 잘 잘랐는데 23년 1월 2일부터 어제 날짜까지, 그리고 24년 1월 2일부터 어제 날짜까지 잘랐어야 되는데 오늘은 오늘 날짜까지 잘라야죠. 근데 24년 거를 자르면서 세로 고침을 안 누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로 고침 그 조회를 안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기준에 이봐. 네, 야간에는 제가 바꿔놨어요. 항상 이거 띄워놓을 때도 야간에 만약에 새로운 PPT 올라온 거 있으면 그걸로 띄워주세요. 똑같죠? 밑에 안 바뀌죠? 위에만 날짜만 바뀌었단 말이에요. 조회 기간만. 그래서 아마도 생각해보니까 조회를 안 누르고 그냥 캡쳤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미반도체가요, 23년 1월 2일 이후에도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매수한 물량이 13%에 달해요. 오늘 매도 물량 빼더라도 13%.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주주 62%에. 그리고 24년도 거는 이제 지금 안 나와 있는데 24년도 올해 들어서도 꽤 많은 순매수 15위에 여전히 놓여져 있어요. 올해 기준도.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수량이지만 28,000주를 대주주가 지속적으로 사죠. 그러니까 HPSP에서 현금화하는 부분을 계속 여기서 사.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샀냐면 작년 상반기에는 대주주 측에서 대표회사 빼고는 조금씩 물량을 팔았어요. 일부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증여세 내려고 한 건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일부 팔았어요. 많이 판 것도 아니고 일부. 그랬는데 작년 6월경인가 7월경부터 해서 곽동신 대표회사인가요? 하여간에 지속적으로 사요. HPSP에서 판 걸 계속 사. 회사에 대한 뭐 자신감이 있는 거죠. 성장성에 대한. 그리고 홍콩 상하이 증권 쪽에 26일 날 뭐 이렇게 순매수의 기준에서, 이런 건 보통 이제 파킹 물량이라고 표현하는데, 매매를 해서 단타를 치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개념보다는 순매수의 기준이 많이 잡힙니다. 단가가 높잖아. 26일 15% 뛰어올린 85,200원까지 쌓아 올린 단가의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평균 단가도 많이 높아져 있어요. 개인들이 한 4만 원 정도의 물량을 뺏긴, 그러면 10에서 15% 정도 매집이 단행돼 있는 기준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 최소 50에서 100% 들어올려야 된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 100%의 상승률은 벌써 다 뛰어넘은 거죠. 8만 원 이상. 근데 지금 10% 수준이 아니라 13%의 유통 물량 자체가
예를 들어서 주성 엔지니어링하고도 다르잖아. 응? 주성 엔지니어링하고도 완전히 다르죠. 어? 다르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대주주가 41%, 한미반도체는 대주주가 몇 프로? 62%. 거기에 외국인 지분도 일단 한미반도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어찌됐든 그 지금 기준에서 6시까지 저는 어차피 시간의 거래를 다 볼 거예요. 그 시간의 거래 기준에서 흐름 이제 놓고 볼 거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도 같이 놓고 볼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변동률이 거래량이 이제 얼마큼 수반되고 변동률이 나오느냐부터, 그리고 연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하루 하여간에 뭐 거래가 없는데 그 기준에서의 흐름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뭐 시간에서 거래가 강세를 띠고 있는 대형주는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하루 휴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한미반도체 기준, 또 현대차, 기아, 그 수급 범위 놓고 해석을 하시는 게 옳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도 깜짝 놀랄 정도의 매집이잖아요. 이게 이제 23년 1월 2일부터 했을 때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2위. 올해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 뭐 기아 마찬가지. 기아 마찬가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이제 3위인데 아마 기관 쪽의 매수가 소폭의 매도로 전환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순위에는 안 떠 있는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먼저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파생되는 종목군들. 현대모비스도 이제 좀 위에다 올려놨죠. 이제 현대차 기준의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면 그러면 사상 최대치를 떠나서 30만 원 위쪽까지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현대모비스, 뭐 현대위암, 만도, 뭐 현대글로비스 뭐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현대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1차 밴더들. 그때까지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반도체 쪽에 반도체 소부장을 보는 거고, 자동차는 완성차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LG화학이 거래가 실려 주기를. 얘는 지금 이제 수급은 안 좋잖아요. 펀더멘털은 긍정적인데 한 5% 정도 넘겨진 거예요. 저게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 넘겨졌어도 역시나 이제 대주주와 외국인 합산하면 80% 이상. 그리고 기간 쪽 빼고 나면 개인 유통 물량은 한 7% 정도 돼요. LG화학을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타치로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겠죠. 지금의 위치. 그래서 얘도 추세 매매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뭐 KB금융, 한국전력,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메타방에서 들어갈 때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조심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들어갈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지금 이제 기관들 쪽에 쭉 매수하다가 기관의 매도가 일부 나오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좀 잡아가고 손바뀜이 나오는데 만약 메타방에서 들어가면 이제 예전처럼 조용히 들어갈 거예요. 21,000원 이하에서 뭐 이렇게. 지금의 기준도 21,000원인데 수급 보고 거래대금 보고 그래서 유통 거래대금이 지금 제한적이라서 터질 때야 이제 막 터지지만 거래대금 제한적이라서 일단은 어찌됐든 전체 5%에 대한 매매 기준을 뭐 설정해 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 메타방 들어갈 때는 이제 별도로 매매 사인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전체 오픈해서 잡아드리기에는 물량을 잡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뭐 한 여기서도 저점 잘 잡으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보여주는 이제 수급 범위 해석하고 창고 동향 해석하면 HPSP도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이제 거래가 많이 둔화돼 있으니까 거래가 회복되고 그리고 저 물량 은근히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는데 우려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뭐 한두 군데에서 성장성이 왜 이렇게 뚜렷하게 안 나오지 하는 부분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누적 수급 범위에 대해서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이거는 조금 오늘 아니죠. 제가 볼 땐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 연휴 기간 때 불확실성 조금만 해소되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은 오히려 5만 3천 샀는데 기간이 20만 주를 팔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투 쪽이란 말이에요.
한투가 15만 주 정도 그러면 얘네들이 물량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단기 관점에 한투 물량이 90거래일 동안에 산 것만 그냥 감안을 했을 때는 9만 5천 주가 남아 있어요. 뭐 최악의 경우는 저 물량이 나온다 해도 이렇게까지 주구장창 밀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주봉으로 그렇다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종가가 뭐 문제가 될 만큼 수준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찌 보면 굉장한 좀 기회가 되죠. 다만 얘도 거래가 제한적이야. 그래서 오늘의 흐름을 과도하다라고 해서 뭐 단순 논리로 28일 날 매수한 JP모건, 모건스탠리 걔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당장?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월요일 날 외국 기관의 수급, 특히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또 외국계 창구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갭 상승이 나와야죠 일단은. 뭐 주말에 내일부터 해서 뭐 오늘 내일 미국장의 IT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쪽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와서 소폭의 갭 상승에 거래가 터져주면 주봉상으로 갭이 나온단 말이죠. 주봉상으로 갭이 나오고 이제 꼬리를 감싸 안으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범위에서 야 매집이 상상을 초월하게 됐는데 이 매집 부분이 오늘 개인들에게 일부 14만 8천 주 물량이 넘겨졌다 해도 4,800만 주 대비해서 0.3%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주성 엔지니어링이 좋아요, 나빠요, 얘가 뭐 어때? 그거는 이제 그냥 분석 내용 나온 거를 해석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바탕으로 메이저가 샀니 팔았니를 놓고 봤을 때 그 메이저 쪽의 흐름이 한미반도체처럼 매수 매도를 다 보긴 볼 거예요. 저 흐름이 순매수 기준에서 과하지 않다. 오히려 주가 조정폭만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정부 정책에서도 HBM 관련해서 정책 성향을 더 강조해서 설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일단은 올려놓겠습니다. 어제 이제 방송 온 거의 기준인데 HBM 메모리 반도체 업계 판도 뒤흔들며 관련 주가 영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은 이쪽도 HBM의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연동돼 있는 폭이 있다. 반도체 소부장에 HBM에 연동 안 돼 있는 쪽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자기 매출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거래일 기준 잡았을 때 7월 24일 이후에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뭐 22 수준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이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22 수준인데 시가총액이 22 수준이냐? 그렇지도 않죠. 오늘 너무 뭐 크게 밀고 내려와서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1조 7천억 수준으로 1조 8천억 수준 1조 7,700억까지 내려와 있는데 어제 이제 2조 수준에서 꽤 많이 깨진 거예요. 근데 수급을 확인해 보니 이건 뭐 문제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900만 주 뺏긴 데서 이제 오늘 뭐 물량 14만 8천 주 떠안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조정폭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뭐 추이 추세 신고가에 대한 기준은 월등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당장 월요일날 갭상승의 폭등이 아니더라도 이런 친구들은 들여다보고 있다가 거래 터트리고 움직임 준다면 땡큐 하면서 변동성 매매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추이 추세 매매는 뭐 얼마든지 넉넉하게 갖고 갈 수 있죠. 18점 오늘 매도 물량 감안했을 때 18.57%, 18.58% 이렇게 매집이 돼 있어요. 작년 7월부터는 그렇게 먼 기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평균 단가도 그렇게 낮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충분히 줄 수 있는 위치고. 그래서 주봉 기준에 이제 꼬리가 크게 달려진 상태, 아쉬운 부분이 됐는데 결론은 뭐 수급 보니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가 된 거죠. 그래서 매도와 매수를 한번 좀 같이 보세요. 이런 경우에. 그래야 월요일날 우리가 공략을 하더라도 만약에 거래가 터지면 공략할 거 아닙니까? 메타방도.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도. 전체 추이는 5% 그대로인데 이제는 앞으로는 항상 그 설명드릴 때 그렇게 할 거예요. 라이브 방송
계셔서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들, 또 메타방에 계신 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매도 부분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프로그램 쪽이 72만 주인데 대부분 외국인 쪽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이제 뭐 72만 주 프로그램 매도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 다 프로그램이다. 이거는 단언할 수는 없잖아. 기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매도 기준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외국인들 위주에서 다 아까 한미반도체 보신 것처럼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매수 기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상당한 손바뀜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얘를 오늘 단타 칠 수는 없잖아. 그죠? 소설 쓴다면은 두들겨 패놓고 밑에서 다시 졌다? 아이고 그런 짓거리를 왜 해? 두들겨 팼는데 다른 쪽이 세게 사버리면 내 물량만 다 뺏기는데 그것도 밑에서.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밑에서 다시 샀다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2월 말 효과에 정리할 쪽 혹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서 차익 실현할 쪽 이런 쪽의 매도 물량과 함께 매수할 쪽은 매수를 했다는 거죠. 개장 초에 약보합권에서 맴돌고 있었고 나쁘지 않았고 근데 이제 툭툭 던져는 물량에 뭐 개인들 기준에서 동반적으로 차익 실현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누적 수급 범위나 이런 게 뭐 뛰어나기 때문에 당장의 기준의 시세는 당장 다음 주에 나올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갭상승의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먼저 나와야 돼. 그렇지 않고 밋밋하게 거래가 되면 이제 기간 조정에 빠지죠. 횡보. 그래서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굳이 접근 범위를 강하게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입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된 이제 이슈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방산 부분에 관련된 이제 이슈가 크게 형성이 돼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슈가 이제 오늘부로 이제 소진이 되면은 뭐 조정받을 수 있다 뭐. 근데 뭐 그거는 말 그대로 그것에 대한 메이저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지금 주구장창 들어 올린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외국인들 쪽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다 들어왔고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인데도 자체적인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었어요. 야 오늘은 뭐 한산하게 거래가 됐네. 그렇죠. 400만 주 대비해서 많이. 근데 그렇다 해도 외국인과 기관의 관여도가 꽤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래량 대비 외국인과 기관의 체결 물량. 그러니까 우리나 되니까 어제 그제 공격적으로 매수 사인을 잡아들이는 거지. 방산주 좋아요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저 장대 양봉에서. 우리는요. 15만 원부터 검색해 튀어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서부터 그저께 같은 경우에 화요일 같은 경우에서부터 본격적인 매수 사인을 잡아들였죠. 왜 거래가 터지고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고 프로그램 수급도 유입되면서 초강세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개인들이 흥분해서 들어올리느냐의 기준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관여도가 전체 거래량의 최소 15% 이상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오늘 검색에 떴지만 폴라리스 뭐죠? 폴라리스 오피스? 그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처음 봐요. 근데 대부분이 시가총액 작은 애들은 3,800만 주에서 매도와 매수 쪽의 관여도를 보시면 순매수를 떠나서요. 외국인이 17만 5천 주 프로그램에서 순매수 17만 5천 주에서 주가가 26% 올랐다. 이건 아니잖아. 누적 수급 있어요? 누적 수급도 없잖아. 결론은 방향성만 줬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말 그대로 단타를 치는 거지. 음봉 떨어졌다 내려올 때 뭐 막 때려서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갭상승 이후에 막 빠바바바방 치고 따라붙으면 때리기도 하고. 결론은 외국 기관은 거의 관여도가 없고 외국인이 470만 주. 전체 거래량의 15%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만 외국인이 준 거야.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들어와요?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 한 방에 10만 주씩도 들어오고, 응? 그러니까 10만 주면은 10만 원짜리 10만 주면 얼마? 100억씩도 들어와요. 한 방에 막 100억씩 쏴버려.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쪽이 따라붙고 그러면서 거래가 형성되고 한 방향으로 쭉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따라붙으면 그냥 밑으로 때려버려가지고 밑으로 쭉 밀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 가운데 개인들의 매수 매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관여도가 정상적으로 대형주의 기준은
대형주의 기준은 최소 15% 이상이 다 형성이 돼요. 한미반도체 오늘 200만 주, 260만 주에서 외국인 기관 합산하면은 얼마예요? 20% 이상이죠. 그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쪽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조정을 받고 뭘 했어도 외국인 기관 관여도가 15% 이상이란 말이에요. 다. 얘는 얼마예요? 90만 주죠.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면 얼마예요? 거의 뭐 30% 가까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수급범위의 이제 관여도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요. 지금 오늘 조정을 받아서 이제 9조 5천억까지 내려왔는데, 이 10조가 넘는 종목이었죠. 이러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방향성을 누가 줘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눌리건 오르건. 그래서 그 추이 추세를 외국인이 또 기관이 사는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10월 말 이후에 적지 않은 물량이. 얘도 뭐 대주주 외국인 지분 다 고려를 해야죠. 현대 로템도 방산주로서의 가치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뭐 2021년 12월부터 해서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책주로 꽤 봤었고, 좋은 결과가 있기도 했고 또 안 좋은 추억도 있고, 추억 아니지, 안 좋은 손절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산주의 거래가 다음 주에 둔화되면 그때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뭐 꼬리 달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전체 문자는 오버슈팅이거나 이럴 때 정리를 해드리고, 거래가 둔화되면 차익 실현 범위를 좀 설정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고용도 아쉬운 게 올해 이제 신고가를 1월 달에도 신고가를 내주고 뭐 잘 움직였는데 2월에도 또 뚫리고, 요번에 접근했을 때 좀 아쉬워요. 이제 위에서 차익 실현다고 재편입다고 여러 흐름 속에서 23일 날 변동성 이후에 돌리겠다 했는데 지금 꽁꽁꽁 눌려 있어요. 다음 주에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래가 최소 1,000만 주 단위 이상 터지지 않으면 일단은 얘는 추세 매매 5% 가져가는 거 전량 손절로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그런 종목이 은근히 많아졌어요. 그죠? 종목이 은근히 많아졌는데, HLB 같은 경우 오늘 47만 5천 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흥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0.3%예요. 근데 얘는 유통 물량이 무지 많아. 대주주가 10%뿐이 안 돼. 그러니까 결론은 고점에서도 뭐 물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아니야, 얘는 지금 이게 이제 수정 주가기 때문에 사상 최대치 수준. 그러니까 추가적인 전환 물량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2019년 이후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전환 물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수정 주가로 따지더라도 최고점 수준이에요. 개당초부터 좀 탄력받았으면은 오히려 이제 메타방이 한미반도체를 적절하게 정리하고 일로 옮겨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후장에 조금 움직임을 주기 시작해서 옮기진 않았어요. 그리고 얘 변동률이 5.43인데 큰 변동률로 해석하진 않죠. 우리 입장에서는. HLB의 변동률은 그 이상으로 놓고 보는 거니까. 어쨌든 월요일 날 들여다볼 수 있다. 월요일 날 들여다보고, 얘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이오주란 말이에요. 윤정두 기준에. 그런데도 들여다보는 거는 공매대차 상환이 됐든 뭐가 됐든 10월 이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왜? 얘도 회사에서 대놓고 세일즈하는 애예요. 그 대놓고 세일즈 해서 전환 물량 행사하는 거 다 팔아먹고, 또 한동안 거래대금 없이 주춤거리다가 주가 밀리면 전환 사채 행사 가격 낮추고, 그러고 나서 또 뭐 FDA 승인 관련된 내용이나 지금처럼 거래소 이전 상장이나 이런 이슈 바탕으로 해서 또 한 번 슈팅 주고 또 전환 물량 행사하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다 떠나서 뭐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왔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수익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뭐 셀트리온은 못 들어가겠어요. 얘는 못 들어가겠어. 일동제약은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위험고지를 해드리는 겁니다. 위험고지를 해드리는 거고, 위험고지의 기준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주변에서 뭐 FDA 관련된 내용부터 해서 아무리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뭐 그들만의 이야기인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오느냐 했을 때 그걸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그걸 명분으로 뭐 들어왔든 어찌됐든 이 수급 범위가 주가의 변동성을 거래를 터뜨리고 준다면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들여다보면 된다. 갭이 나오고도 변동성이 제한적이었던 거는 거래를 안 터뜨려줬잖아요. 거래 대금이 밋밋했죠. 다음 주는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2천만 주 이상 주간 단위에 하루에 700만 주 이상이 터져줘야 돼요. 최소 700만 주 이상이 2회 이상. 그렇게 돼야만 신고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신뢰도를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만 터진다면 얘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얘도 같이 동반적으로. 응? 근데 얘는 이제 시가총액 1조 5천억이고 변동률이 커요. 상한가도 진입을 하는데 상한가에서 곤두박질 쳐서 또 12%로 끝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들어가게 된다고 해도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은 아무래도 어제 이제 매수 신호 드린 거는 적절한 구간에서 정리의 기준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거래가 이제 월등하게 더 터지지 않으면 터지면 뭐 따라 붙죠 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의 기준도 지금 뭐 오늘 마감 동시 효과에 아마 에코프로 머티 이 액티브 쪽하고 그러니까 MSCI 지수의 리밸런싱 물량이 마감 동시 효과에 아마 진행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추이 추세 부분을 해석을 할 때 MSCI 지수 이외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의 특례 편입된 부분이 있고 보호해수가 풀리면 얘가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보호해수가 풀리면 얘는 호재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저도 기억해 놓을 거고. 왜 호재가 되냐면 2022년 하반기에 2차 전지가 재차 스타트를 할 때 스타트가 나올 때 그때 실질적으로 시장을 견인한 거는 LG 엔솔이에요. 75% 움직였어요. 시가총액 2위가. 그렇게 되면서 2차 전지 견인한 거고 에코프로는 그때 시가총액이 뭐 7만 원이었으니까 1조 4천억, 1조 5천억 분이 안 됐어요. 금양은 무슨 뭐 개뿐이나 무슨 뭐 한 3천억, 4천억 분이 안 됐고. 그 친구들의 변동률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은 실질 그 2차 전지를 끌고 간 거는 이제 LG 엔솔, LG화학, 삼성 SDI가 70% 이상 움직였어요. 그때 움직인 건 별거 없어요. LG 엔솔의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그래서 81.84%의 LG화학 지분이 유동 물량으로 분리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MSCI 지수의 유동성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중을 높여줘요. 그 수급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 비율 역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급이 들어왔고 그래서 2차 전지에 LG 엔솔이 날아간 거예요. 그 명분도 모르고 배터리는 별 헛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제 슈팅이 나왔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제 보유해수가 풀리면 그게 장래에 쏟아질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MSCI 지수 비중이나 이제 코스피 200 지수의 비중이 확장이 되면 그 수급 논리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호재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 물량이 LG 엔솔처럼 LG화학이 81.84%를 아예 안 판다면 모르는데 그 중에 일부가 또 나오는 물량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공부를 해봐야죠. 나오는 물량이다 하면 못 들어가는 거지. 그 정도에서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는 이제 이슈가 거의 끝났다. 에코프로 머티. 그래서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물량을 좀 정리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아주 공격적인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안 들여다보는데 공격적인 거래가 터질 내용이 현재로서 뭐 제한적이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기준에서는 다 들여다본 거고 뭐 엔캠 정도 뭐 하나만 더 놓고 본다면 얘도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응? 뭐 제가 저 개인 자금 혼자 운영한다면 그냥 짧게 한번 들어갔다 놨다도 하는데 만약에 얘 편입하고 잠깐 화장실 갔는데 내가 핸드폰 두고 갔어. 매매를 못해. 그 사이에 한 방 맞아버리면 이런 애들은 회복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한 방 잘못 맞으면. 제가 볼 때는 엔캠의 경우도 이게 진짜 특정한 쪽에 물량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얘도 자칫 라더견 사태나 또
영풍재지 사태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어? 지금 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선대인 소장이라는 사람과 김석일 소장이라는 사람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완전히 그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그냥 막 몰빵을 시켜요. 그리고 선대인은 아예 본인이 선행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지를 못해요.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난 뭐 갖고 있는데 뭐 그게 선행 매매거든 사실은. 뒤에 들어온 사람은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입니다 해버리니까 막 사잖아. 응? 그럼 그 개인들은 파킹을 박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수급 들어오는 게 누적적으로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졌지 외국인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산 것도 없어요. 5% 지분 예전 거고 산 게 없어요. 기간은 계속 매도였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그 외국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신한 창고에서 굉장히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신한 애들이 막 사. 어? 근데 어느 날 뭐 선대인이가 매수하라고 그래. 김석일 씨가 막 매수하라고 그래. 그럼 막 개인들이 막 또 사. 그러면 이제 신한에서는 조금 사다가 또 팔아버리고. 하여간에 뭐 남의 종목을 뭐 굳이 더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고 우리 기준에서는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죠. 뭐 수급범의 기준도. 그래서 하여간 들어가면 이제 투자 경고는 베껴놨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는데 굉장히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겠다. 특히 메타방.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의 기준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위치 그리고 엔비디아의 위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의 기준에 꼬리가 달려 있는데 저게 지금 추이 추세가 무너진 꼬리인가요? 무너진 꼬리가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어?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추이 추세 그대로인데 왜? 그 연휴 기간이 있다 해도 그 부분을 겁내거나 무서워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위치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 단위의 기준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흐름 자체가 일단은 개별된 목표 주가를 주봉에서 이제 그 930불까지 확대를 해드렸어요. 충분히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위치고 작년부터 해서 이제 400달러 이상 계속 이제 400달러는 400% 이상 500%뭐 이런 작년 대비 23년 1월 대비 그런 흐름이 나와 있는 그런 그 상태의 기준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5.74% 눌려 있는 게 지금의 랠리 구간에서 추세를 하락 전환시킨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눌림이냐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죠. 실적의 전망치는 윤정두가 전망하는 게 아니라 전체 컨센서스가 이제 그 실적의 전망치를 해석을 하는 건데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주가의 기준으로 지금 776불로 끝났잖아요. 고점이 823불이고 1000불을 넘긴다라는 분석이 상당 부분이에요. 그 근거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실적이 AI 성장성을 바탕으로 미국의 빅테크들 AI 사업을 내가 뛰어들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시가총액 1위 MS사부터 시가총액 뭐 지금 4위 아마존, 5위로 밀려 내려가 있는 알파벳 그리고 6위 메타 플랫폼까지 전부 그렇게 되면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강화, 서버 증설 이 부분의 GPU의 수요는 아무리 공급을 지금 많이 해도 공급 과잉에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수요가 메이저들의 미국의 시가총액 1위부터 6위 또 9위 테슬라까지도 반도체 수요 그리고 GPU의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형성이 돼 있다. 그거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도하다라는 해석을 지금은 가지고 갈 수가 없고 가지고 갈 이유도 없고 결론적으로 이제 실적 부분이 이것도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대형주들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는데
사실상 그래요. 뭐 그게 금융당국에서 정해놓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의 부분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돼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치 대비 어느 정도여야 돼.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는 전망치 대비해서 20%의 기준을 잡습니다. 20%. 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중형주급과 소형주까지 다 합산했을 때 이게 이제 전망치가 대형주는 원활하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쪽은 전망치가 안 나오거든요. 어? 아니 뭐 예를 들어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 전망치 두세 군데 나오고 안 나와. 뭐 세네 군데 나오고 안 나와. 그리고 한 번 나오고 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안 나와. 그러니까 예전 전망치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 전망치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의 흐름이라서 어닝 쇼크나 어닝 서프라이즈는 20% 정도는 나와줘야만 중소형주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거고 대형사는요. 대형사는 지금 이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 이 그 컨센서스 자를 때 분기로 자르지 마세요. 이제는 연간으로 자르세요. 그리고 이것도 하이닉스도 제가 연간으로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분기는 이제 실적 나올 때 한 번씩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어찌됐든 이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전망치가 26년도까지 나와요. 극대형주는 26년도까지 나오고 실적 발표 당일날까지도 전망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십 군데에서 전망치를 내놓고 그 평균치 가지고 이제 그 평균치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키움에서 하이닉스 전망치를 내놨어. 그럼 키움이 전망한 거 대비 뭐 몇 퍼센트 증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증권사 또 그 보고서를 내놓는 쪽의 평균치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극대형주는 5% 범위를 넘질 않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실적 당일날까지도 계속 분석하고 해석하고 해서 올려놓는데 수정을 해놓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이상만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돼도 야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극대형주의 기준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따졌을 때 대형주의 기준을 얼마로 잡아드려요? 우리가 따졌을 때 대형주의 기준을 1조 이상으로 그럼 전체 2,400개 종목에서 1조 이상이 몇 개? 한 250개 종목 됩니다. 그럼 250개 종목은 대략 제가 10%를 설정을 한 거예요. 10%. 그래서 10% 정도의 예상치 대비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돼도 그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경우가 지금 현재 기준에 어떻게 나왔어요? 4달러 64센트의 분기 순이익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그게 마지막 날까지도 보고서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가 계속 나왔는데 그 평균치 대비 10%또 넘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면서 23년 5월 24일 날 1분기 실적 나왔을 때는 시가총액이 1,000조였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00조. 1,000조짜리가 26% 갭상승이 나왔어. 근데 이번에는 2,200조, 2,300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뚝 갭상승이 나오고 16%까지 올라가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저 10% 수준 나온 걸 저런 거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제 5월에 발표한 1분기 실적은 예측 범위가 4달러 96센트겠어요? 저거는 예전에 나온 거지. 계속 상향되겠죠. 이번에 실적 발표했으니까. 그죠? 5달러 15센트? 그거보다 더 높겠지. 당연히. 그러면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는 어떻게 될까? 응?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는 상상을 초월하겠지. 왜요?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가 KBS 머니올라 나갈 때 그때 자료 가지고 나간 그 영업이익이 10월 말 기준으로 영업이익 8조 예상했어요. 8조 올해. 그리고 내년에 13조.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요 불과 3, 4개월 만에
8조가 아니라 10조 8천억, 30% 이상 증가했고 13조가 아니라 16조 7천억, 역시 30% 수준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분기 실적 이번에 또 나오게 되면은 엔비디아발 실적 개선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HBM이 30% 수준의 매출을 형성해요.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의 40%가 HBM에서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의 실적의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당연히 연동이 되죠. HBM이 여기서 다 아픔하니까. 그럼 결론은 전망치가 예전처럼 또 30% 증가한다 하면, 그러면 얘는 올해 영업이익 일단은 이번 4월 달에 실적 나올 때 전망치 부분이 농담이 아니라 14조까지 형성돼요. 그러면 2017년도 영업이익 넘기는 거예요. 사상 최대치 두 번째 영업이익. 그 당시는 그게 사상 최대치였죠. 그리고 25년 전망치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16조 7천억이 아니라 16조 7천억이 아니라 더 넘어가겠죠. 얼마? 20조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2018년 사상 최대치를 넘겨요. 그러면 기업 가치는 화폐 가치 훼손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네 짬뽕 가격 8,000원에서 10,000원이야. 25% 올라서 농담이 아니라. 그럼 똑같은 실적을 냈으면은 화폐 가치 훼손 때문에 25%더 올라가 있어야 돼. 그럼 그 단순 논리로 15만 500원짜리 15만 500원이 사상 최대치였잖아요. 그럼 15만 500원에 25% 해봐요. 15만 500원 단순 논리로. 그러면 125% 해주면 18만 8,000원이야. 그것만 해도.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사상 최대치 실적이 올해 달성될 수도 있다.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도요. 전망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이게 13조거든요. 13조 영업이익인데 전망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전망치가. 그런 전망치에서 저거 지금 단위가 억 원으로 돼 있는데 저거 10억 원이죠. 10억 원. 억 원이면 무슨 뭐 실적이 무슨 뭐 1조 3천억 나오는 거게. 그렇게 해서 10억 원의 전망 단위이고 저 전망치 부분이 2017년도에도 지금과 똑같이 자고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게 올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 하이닉스의 기준도 3개월 전, 1개월 전 한번 봐보세요. 컨센서스를. 무지하게 올라가 있죠. 무지하게. 그러니까 주가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 주가가 작년 대비 128%의 폭등. 시가총액 아마 3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을걸요. 기아나 예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는 애가 없죠. 비이성적인 애들 한두 명 빼고는.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그 흐름, 뭐 하이닉스의 흐름 전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놓고 보십시오. 그래서 주봉 그리고 엔비디아의 월봉 2020년 이후에 월봉 기준에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월봉에서는 얼마로 잡아드렸어요? 870불을 잡아드렸어요. 근데 주봉에서는 930불. 다시금 강세를 띠고 또 갭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계속 목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기존에도 월봉의 기준에서 440불일 때 440불일 때 650불을 목표를 드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갭의 크기는 그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380불일 때. 그러니까 380불일 때의 기준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또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지금의 기준에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이런 기준이 있구나. 그리고 요게 이제 뭐 오늘 요 정도 얘기가 아니라 녹화 방송 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엔비디아의 2022년 11월 오픈 AI부터 해서의 연동된 내용들, 그 내용들도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 내용들의 스토리를 알아야 엔비디아가 지금 뭐 저평가는 아닙니다. 굉장히 고평가인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들이 전부 고평가인데도 지금의 이 금리에서도 조달 금리에 대한 우려감 없이 폭등 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금리를 GDP 조금 하향시켜 놨잖아요. 금리를 내릴 정도의 경기 둔화라든가 조달 금리에 대한 부담 요인이 발생되면
그럼 그때 빅테크는 그때 무너집니다. 아직까지는 뭐 중동에서 돈 된다 그러지, 손정희 회장 돈 된다 그러지, 그 조달금리 불편하겠어요? 아직 불편한 게 없어. 어? 그래서 결론은 이 금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이름이 철상인가? 이름도 기억, 하여간에 공중파에 무슨 뭐 이상한 사람 하나 불러다 놓고 척척 박사의 모든 면을 다 알아. 기자 출신이신데, 어? 미국이 금리를 안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받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금리를 내려주세요라고 소수 의견이 나오는 건 뭐냐면 조달금리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개인들 기준하고는 그렇게 상관없어요. 기업들의 기준에 지금의 이 고금리가 조달금리에 대한 부담 요인이 생겨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그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지표가 무너지면은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수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금리 낮춰주세요. 공부하기는 싫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금리 낮춰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럼 그걸 해석을 못 하실 것 같으면 그러면 윤정도한테 의지하실 수밖에 없죠. 응? 그 결론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에서도 지금 다시금 도지가 됐어요. 다시금. 다시금 도지가 됐는데 뭐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거죠. 갭에 대한 설정 범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놓고 보실 때 뭐 이 거래일이 남았어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제 오늘 뭐 마감했고, 그 다음에 3월 1일 휴장이고, 근데 이제 미국의 기준은 오늘 이제 거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3월 1일 한 번 더 돼야 되고,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 근데 얘의 히트는 뭐예요, 지금? 그렇죠. HBM을 5세대를 양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반도체를 오버나잇까지는 무리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버나잇으로 대처를 하면서 들여다본다. 어지간하면 현금화 합니다. 무조건 다음 주에도 어지간하면 다 현금화해서 갑니다. 근데 이제 과하다 싶을 때 과도하게 좀 눌렸다. 그러면 조금 견뎌보자. 매매를 좀 멈추더라도 뭐 순실을 확정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이 변동의 확장 부분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또 HBM이란 말이에요. 그 HBM이 형성이 되면서 그 이슈가 형성되면서 그럼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뭐 수주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 생각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그런 맥락에서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급이 더 들어오고 신고가를 계속 잡아내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월봉은요 삼성전자와 똑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하이닉스랑 똑같습니다. 다만 하이닉스가 2023년 5월부터 엔비디아 흐름에 연동이 돼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온 거죠. 그죠? 여기도 이제 HBM 등이 없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부장 쪽, 반도체 소부장 쪽은요 매출화가 다변화될 수 있죠. 매출이. 그런 맥락에서 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단은 뭐 현대차, 기아, 하이닉스 부분도 다시금 잘라드릴게요. 이제 뭐 SK 하이닉스부터 보시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부터 보시면 주봉 기준에서 전혀 불편함 없고 지금 기준에서는 당연히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데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그 잠깐 나오는 얘기에 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것을 비이성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럴 이유는 뭐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수급 논리의 부분에서도 뭐 지금 하이닉스를 능가한다? 능가한다 표현은 그런데 하여간에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그 집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집중은. 그래서 일단은 그 하이닉스도 이제 샛별형 떠주고 난 다음에 갭 상승 이후에 사상 최대치 또 신고가 내놓고 뭐 도지 나오고 눌림폭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양산 부분이 공급 과잉을 불러일으킬 일이 없고요. 그러면 공급 과잉 불러일으킨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조정을 받았어야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때문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도 조정이 깊었어야죠. 그런 내용이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그러한 HBM 시장의 진입 이런 부분이 절대 결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 오히려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야, 이 정도로 먹거리가 많아? 여전히 수요가 상당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질 못해? 뭐 이렇게. 어젠가에 한번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글이 있었냐면은 공급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게 뭔 소리야? 야, 공급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요가 공급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글을 써놨는데 좋아요를 많이 눌렀더라고. 잘못된 거죠. 수요가 공급을 못 쫓아가면은 공급은 어마어마하게 공급되고 있는데 수요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하여간에 뭐 하나하나를 놓고 보시더라도 그 이유나 기준점들을 좀 명확하게 확인해서 대처하자는 거예요. 하이닉스의 이제 주봉 차트 부분도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다 비교를 하면서 또 하이닉스 이제 PDF 파일 같은 거 올려드리면 그 내용들도 같이 다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차분히 해석을 해보세요. 월봉 기준에서도 이제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죠. 월봉 기준의 수급이. 그래서 개인들의 누적 수급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수 있을 만큼의 그 수급 범위로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도 추가적인 추세적인 수급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을 만큼 하여간 뭐 엔비디아 실적이 이쪽 실적으로 바로 연동이 되니까 긍정적인 해석을 잡아가시더라도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월봉 기준에 아쉬운 건 이제 2월달 기준에 거래 일수가 좀 작은 면도 있지만 거래량 기준이 조금 제 기준에서는 아쉬워요.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은 전혀 나쁘지 않고 거래 대금은 그리고 OMA, 20MA 거래량 넘겨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 대한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월 거래량이 최소 1억 주 이상이 터져줘야 된다. 1단위에 1,000만 주씩 터지는 거래가 자주 나와야 돼요. 하루에 거래대금 1조 5천억 뭐 이렇게. 에코프로가 무슨 뭐 거래대금 2, 3조씩 터지고 마지막 자락에 4조 터지고 이제 고점 찍었거든요. 에코프로 BM이 마찬가지로 2, 3조씩 터지고 5조 찍고 고점이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흐름 범위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하이닉스에서도 최소 1조, 그러니까 하루에 거래대금 1,000만 주 그렇게 하고 변동률도 좀 확장되고, 그리고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가야만 무조건적으로 시장 지수는 견인된다. 3,300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럼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야 한미반도체 변동률도 커지고 나머지 소부장도 변동률이 커지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종목도 다 가요. 장 좋은데 못 가는 종목이 어딨어. 대부분 다 가지. 응?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아하고 현대차의 경우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 수급 범위, 특히 이제 자꾸 시장에서는 이제 뭐 현대차 기아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둘 다 갖고 있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누가 더 뭐 뛰어나다 이런 내용보다도 객관적으로 진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기아의 실적이 현대차를 넘기지 못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기아의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내용,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거는 앞부분의 고점 부분을 지금 뭐 다 넘겼잖아요, 기아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 수급 주봉 단위에서의 수급 범위가 앞부분에 이제 그 흐름을 넘겼고 거래도 뭐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돼 있고. 그러니까 수급 범위의 기준에서 항상 강조드린 것처럼 대형주도 똑같아요. 수급이 들어와야 슈팅이 나오죠.
자동차주들 2021년 이후에 얼마나 긴 기간 동안 2년 동안 하락했어요. 2년을 하락했어요. 중간에 뭐 좀 올라온 것도 있지만 거의 뭐 그러다가 지난해 상반기에 저렇게 수급 좀 들어오면서 기아가 신고가를 내준 거고 현대차도 그러고 나서 또 맥없이 밀렸잖아요. 그래 얘네들은 안 돼라는 의견이 팽배했었죠. 근데 이번에 뭐 저 PBR 종목의 기준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기아 지금 저 PBR이 아닙니다. 1배가 넘어요. 그럼 뭐로 핑계 될 거예요, 얘를. 그리고 정부에서 저 PBR의 얘기를 할 때에도 얘도 기아도 컨센서스 연 단위로 해서 잘라주세요. 기아. 저 PBR 종목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1배의 PBR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 실적주로 봐야지. 순이익이 9조짜리인데 지금 PER 6배, 5배뿐이 안 되는 거를 그걸 뭐 PBR 따지고 앉아있나. 이 강세장에. 강세장의 기준에서는요. 성장주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얘도 당연히 실적 성장주로서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거고 앞부분에 저고점을 넘기는 흐름에서 또다시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고점 돌파다. 그 라인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도 똑같잖아요. 조금 전에 보신 하이닉스도. 뭐가? 이 수급 범위가 개선되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들어와야죠. 하이닉스도. 이 고점을 넘길 때 거래를 수반하고 수급이 뒷받침되는,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그러고 나서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움직이는데 오버슈팅이다. 누가? 그냥 시장에서 막연히 오버슈팅이다 그러잖아. 근데 수급은 미친 듯이 터져 있죠. 거기에 한미반도체 떠 있는 게 뭐예요? 샛별형이죠. 얘도 오버슈팅 제대로 터져 나오는 저 시점에 샛별형이 뜨고 그러니까 4대 천왕 캔들이 뜨고 나서의 흐름으로 연동이 있잖아요. 다음 주 기준에서도 기아의 거래가 당연히 수반되죠.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러면 뭐 시세는 계속 뻗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거래 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면 주봉에서 새로운 강세의 흐름을 기대하려면 갭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죠. 갭이 나왔을 때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 설정 범위는 당연히 이렇게. 그럼 새로 나온 갭에 대한 목표주가는 얼마의 기준이 잡혀요? 뭐 대략적으로 16만 원 정도까지 목표주가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15만 원 오전에 말씀드렸고. 그죠? 그래서 그 정도의 갭은 당연히 설정돼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아의 경우 이렇게. 그다음에 현대차는요. 그러니까 오늘 기아가 강하니까 현대차는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봐야 돼. 기아보다 현대차 보여드리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차의 기준은 기아보다 더 가파른 매집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자, 수급 보세요. 저 각도 보이세요? 아까 외국기관 수급에 대한 라인 드렸잖아요. 자, 보시면은 23년도에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오늘까지의 기준에 1위가 하이닉스, 2위가 1위가 현대차로 올라왔네 또. 참나. 1위가 현대차로 올라왔네. 야, 대박이다. 저 조그만 차이에서 1위, 2위가 바뀌네. 예? 뭐 우리 종목군들이니까 뭐 별 크게 의미 부여하지는 않는데 24년도 기준에서 그렇지 이렇게 이제 조회를 눌러야만 이게 바뀝니다. 올해 쌍끌이 순매수 1위가 누구야? 현대차. 올해 쌍끌이 순매수 2위가 누구야? KB금융. 올해 쌍끌이 순매수 4위가 누구야? 한국전력. 우리가 다 지금 이번 달 3월 달에 포트의 기준으로 채워놓는 종목이죠. 금융지주사들 다 위에 있고. 거기에 현대로템 포함되어 있고 한미반도체 깨져 내려갔지만 오늘은 올해 들어서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15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수급이라는 거야, 이게. 이걸 알고 대처를 해야 우리가 뭐 수익을 내든 뭐 어떤 뭐 기준을 잡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 부분도 기아가 정부 정책의 기준보다 먼저 앞서서 진행을 했단 말이죠. 갭에 대한 설정 범위, 고점에 대한 돌파 범위 전부 다 그 기준점에
수익 설정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차트를 잘라서 이제 뭐 올려드리고 기준을 잡아드릴 텐데 일단은 어찌됐든 그 이번에 그 저점 라인 부분의 설정 범위를 뭐 16만 9천 원, 뭐 17만 원, 18만 원 뭐 여기까지 막 내려왔었잖아요. 16만 8천 원. 응? 저가가 뭐 16만 9,300원이니까 뭐 17만 원으로 해버릴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런 그 요 바로 11월 달, 10월 달 저점 그 공포감이 앞설 때 우리가 머니홀러라는 KBS 방송 10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종목이 하이닉스하고 현대차예요. 방송에서. 지금도 그 영상을 여러분들께 뿌려드리고 있고 정신 나간 박순혁이나 기아 팔아서 현대차 팔아서 하이닉스 팔아서 삼성전자 팔아서 한미반도체 팔아서 2차 전지 몰빵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 다 죽여놨죠. 아, 그 인간 쓰레기 진짜. 150만 원대도 지도 주식을 몰라서 그 고점에서 지도 2억을 더 샀다. 이런 헛소리나 인터넷에 뿌리고 다니고 앉아있고 유튜브에서. 그리고 공매도 금지. 정부도 조금 그러면은 조금 반성해야 돼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애들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시켜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공매도를 왜 금지시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 그것 때문에 이제 92만 8천 원까지 에코프로 돌릴 때에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정신 나간 우리 배터리 아저씨가 몰빵하세요 그랬죠. 또 거기서도 92만 8천 원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죽여놓은 거죠. 뭐 또 개인들 이종장에. 지금에 와서는 또 엔캠 몰빵하라고 그러잖아.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나머지 거를 좀 책임져 주고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 어떻게 할 건데 그냥 2030년까지 갖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나쁜 놈이지. 예? 하여간에 뭐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갈 길만 가고 우리의 수익만 내면 돼. 남 욕할 이유도 없고 아직도 2차 전지에서 이제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가지고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2차 전지 수익을 누구보다도 상상을 초월하게 그 수익을 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24년 02월 29일 16시 땡땡에 현대차의 주봉 기준도 꼭 확인을 하셔서 야 이런 거구나. 얘가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기아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오는 게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조금 꺾이더라도 어려울 게 없구나. 이런 애 잘라가지고 엉뚱한 우리가 매매해봤던 종목 뭐 엔캠 이런 애들을 그냥 아무 기준점 없이 달려들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구나. 실패가 돼도 이런 쪽에서 실패가 돼야 내 자산이 지켜질 수 있고 또 억울하지가 않죠. 결론적으로 2월 달에 포트 수익이 어찌됐건 공식적인 포트폴리오가 18% 수준, 17% 수준으로 잘 마감이 돼서 시장 대비 3배. 그리고 메타방의 기준은 마지막에 윤정두가 전략을 뭐 잘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원활치 못해서 안타깝게도 20% 수익에서 최고 25% 수익까지 있었죠. 그게 이제 14% 수익으로 마감돼서 아쉽지만은 3월이 3월대로 또 기대가 됩니다. 3월은 3월대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시간에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미반도체도 오락가락했다가 결론은 지금 기준에서는 뭐 약보합. 마감 때까지는 뭐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게 하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과하게 좀 눌려 있는데 충분하게 제가 판단할 때는 3일절 지나고 나서 새로운 장에 3월 달에 여전히 IT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수익을 3월 달에도 최소 계좌 수익 15%, 시장 대비 3배, 계좌 수익 15%, 그리고 최대 메타방 같은 경우는 30%까지 계좌 수익을 한번 기대해보자. 정상적인 매매 범위에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요. 유튜브 찾아 들어오세요. 유튜브 찾아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전략 부분들 다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감 영상 링크 나오면은 야간 근무자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번에 연휴니까 꼭 오늘 마감 영상 올려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2월 포트 수익 범위가 이제 어제까지 기준에 18%, 오늘 종가 기준에 17%. 바가지 머리 만들어놨어요 이번에. 저기 가니까 어디 미용실 가니까 이걸 이쁘다고 또 우리 민지 아나운서가 약 올리고 갔는데, 일단 하여간에 수익을 내시더라도 제대로 된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고 다시 강조드립니다. 전화 바로 하시고, 이 정도의 계좌 수익이 3월 달에 또 발생되면은 가격 또 올립니다. 사실상 지금 올려놓은 가격이죠. 가격 또 올릴 거예요. 예전 가격 VVIP 가격이 예전에 이제 550까지 인상이 돼 있었죠. 이번에 장이 어렵다고 해서 많이 낮춰드렸는데 다시금 올릴 겁니다. 그리고 메타방의 경우는 VVIP 그리고 VIP 방에 계신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신뢰도가 있으신 분들 기준에서 매매를 하셔야만 차분하게 수익 범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월 월 기준에 15에서 30% 정도 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시장도 좋을 겁니다. 자, 영상 올려드릴게요.